여보, 엄마가 위암 3기래. 내일 수술인데 나 혼자 어떡해. 나 내일 출장이야. 어머니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본 여행 일정 못 바꾼대. 은하는 남편의 등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침실불을 꺼버렸습니다. 수술 당일 은하는 빈 복도에서 6시간을 혼자 버텼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오사카 면세점에서 200만 원어치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 내역이 카드 알림으로 뜬 순간 은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카드 정지. 그리고 쏟아진 전화 73통.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가족회의, 재산 비밀,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서은아, 올해 34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전업주부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듯 억지로 누르는 듯한 목소리였죠. 은하야,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이게 위암이라네. 벌써 3기까지 됐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뜸을 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위암 3기라니. 엊그제까지 멀쩡했잖아.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한대. 당장 다음 주에 날짜 잡자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바로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가고 나서야 준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왜? 나 지금 회의 끝나고 차 타러 가는 중이야. 바쁘니까 짧게 말해. 준혁아, 어떡해? 우리 엄마 위암 3기래.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데 어쩌면 좋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혁이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봐. 나 지금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준혁이 말한 엄마는 암 투병을 시작할 제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벌벌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죠. 어머니, 저 은하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너 지금 저녁 밥할 시간 아니야? 집안일은 다 끝내놓고 전화하는 거냐?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당장 다음 주에 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염치 없지만 수술비가 좀 필요해서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내 친정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우리 집안에 손을 내미니? 너 시집와서 7년 동안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어? 그동안 입고 먹고 한 게 다 얼마인데 모아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머니가 주신 용돈 카드로 생활비만 간신히 썼는데 무슨 돈이 남겠어요? 어머, 얘 좀 봐. 그 카드로 뭘 사처먹었길래 모아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년아. 돈 쓰는 꼴을 보면 아주 한숨이 나와서 내가 살 수가 없네. 시어머니가 준 카드.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걸로 생활비 써. 대신 콩나물 하나를 사도 어디에 썼는지 나한테 매달 보고해. 알았어?
딴짓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앱의 알림과 결제 내역 조회 권한까지 제 핸드폰에 연동시켜 놓았어요. 분실 시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함께요. 시어머니 말로는 네가 칠칠치 못하게 카드를 잃어버릴까봐 그러는 거야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어디서 100원 한 장을 쓰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는 것이었죠. 월 한도 딱 50만 원. 거기서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면 남는 건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시어머니가 거실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놓았다는 얘기를 준혁에게 들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 겸 일본 온천 여행 가자시네. 아버지랑 동생 준선의 부부까지 다 같이 가기로 했어. 비행기표 다 끊었으니까 너도 준비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수술이 바로 다음 주야. 그런데 너까지 여행을 가겠다고? 야, 비행기표가 이미 다 예약됐는데 어쩌라고. 돈 아깝게 취소하냐? 그리고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내가 옆에 서 있다고 암덩어리가 쑥 빠지냐? 유난 떨지 말고 집이나 잘 보고 있어. 저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슬쩍 시선을 피하며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매달 아들 월급 통장을 꽉 쥐고 용돈을 쥐어주는 집안. 그 구조 안에서 준혁은 평생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마마보이였지만 아내의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는데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준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나 다녀올게. 무슨 급한 일 생기면 문자나 남겨놔. 전화는 로밍 비싸니까 하지 말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술 당일 새벽 4시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6시간을 피를 말리며 기다렸죠. 그 사이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딱 한 통이었습니다. 일본 료칸에서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온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 보라고 해서 보낸다 키읔키읔 여기 진짜 좋네. 너도 나중에 같이 오자. 사진 속에는 유카타를 입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준혁과 도련님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고 암기수가 높아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코와 입에 주렁주렁 관을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봤지만 엄마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 갔을 때 저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개인 통장 잔고는 고작 47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시나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거절당했죠. 결국 엄마의 오랜 친구인 미경 이모에게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이모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꼬깃꼬깃한 돈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은하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니? 식당에서 20년 넘게 고생하며 너 하나 대학 보낸 사람인데 세상에 시댁 식구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이모가 울분을 토하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300만 원으로 당장의 수술비는 겨우 막았지만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비와 입원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구석 간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카드 앱에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본 면세점과 식당에서 긁어댄 내역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면세점 명품백 결제 215만 원, 고급 오마카세 식당 38만 원, 무료칸 숙박비 추가 결제 64만 원. 시어머니가 제 소비를 감시하려고 제 핸드폰에 연동시켜 놓은 이 앱이 이제는 거꾸로 시어머니가 흥청망청 돈을 쓰는 꼬락서니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엄마가 수술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갈 때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고르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앱을 이리저리 만지다가 관리 메뉴에서 카드 일시정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네가 꺼버려라 라고 하며 제게 넘겨준 그 관리 권한. 그 권한이 지금 제 손가락 끝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했던 제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옆 침대에서 엄마가 아픈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에 정지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얘,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 너 카드사에 전화해서 빨리 좀 확인해봐. 지금 결제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울리고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의 어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부재중 전화가 70통이 넘어갔습니다. 남편 준혁에게서도 문자가 불이 나게 왔습니다. 엄마 카드 왜 안 돼? 너 미쳤어? 지금 엄마 계산대 앞에서 망신당하고 난리 났잖아. 빨리 정지 풀어. 아내의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다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잔인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7번째 전화.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어디라고 카드 정지를 시켜. 당장 안 풀어? 너 한국 돌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장통 장사꾼처럼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귀에서 핸드폰을 떼지 않고 그 욕설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수술하는 날 신나서 온천 여행 가신 분이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큰 소리 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카드 제가 정지시킨 거 맞아요. 여행 즐거우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차갑고도 짜릿한 침묵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이틀 앞당겨 귀국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갓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엄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저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엄마 입술을 닦아드리고 있었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뒤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같은 병실 보호자 할머니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커튼,
넘어 다른 환자 가족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더니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네가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그 카드가 내 돈으로 만든 거야? 준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하야, 일단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응?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저를 몰아세우는 이 구도가 결혼하고 7년 내내 봐온 장면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덜덜 떨리던 손이 멈추고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암 수술하는 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여행을 갔어요. 그게 먼저 잘못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행은 석 달 전에 잡은 거고 내 엄마 수술은 갑자기 잡힌 거잖아.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준혁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은하야, 엄마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 저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 어머니의 생사보다 면세점 쇼핑 일정이 더 중요했다는 걸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30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실에 인사는 해야지라고 했어요. 병실에 올라간 시어머니는 엄마 침대 옆에 서서 몸조리 잘하세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유증으로 고개만 겨우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제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내일까지 카드 정지 안 풀면 각오해. 옆 침대 보호자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를 멋대로 정지시키고 행패를 부린다. 그 한 줄이 올라가자마자 시댁 어른들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 쪽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하야,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 있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뒤이어 시아버지 쪽 삼촌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도리가 그거냐. 당장 전화드려서 사과해. 10통이 넘는 연락 중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전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가 친정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엄마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은하야, 시어머니 동생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고 하더라. 엄마, 그 전화 왜 받아? 내가 짐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냥 시어머니한테 사과해라, 응? 항암 치료를 앞두고 겨우 기력을 회복하던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 밖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서 남편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님, 아픈 사람한테 전화하셔서 뭘 얻으신 겁니까? 시어머니한테 대들고도 모자라서 이제 어른한테까지 말댔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상계단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아파트였어요. 현관에 서서 운동화도 벗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은하야, 카드 정지만 풀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데. 그 전에 당신이 내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준혁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에게 더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안방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 몇 벌을 챙겨 넣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어요. 장식장에 시어머니가 골라준 그릇, 옷장에 시어머니가 사준 옷,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보낸 반찬. 이 집 안에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꾸며놓은 세트장 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해온 배우였던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앞으로 생활비 일절 안 준다고 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너 그 집에서 내보낸대. 아파트가 시아버지 명의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너희 신혼집으로 써라며 내준 집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이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준혁이한테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래. 이혼하면 건강보험도 끊기고 네가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이혼하면 남편의 건강보험에서 빠진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엄마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끊기면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날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 위협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카드 정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나오던 날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시숙 준서를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형수님, 저는 엄마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뒤에서 유리가 여보, 빨리 가자 하고 불렀어요. 준서는 마치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편의점 첫 출근. 계산대 사용법을 익히면서 결혼 전 격리팀에서 전표를 처리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대학까지 나와서 새벽에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첫 시급이 통장에 찍히는 걸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 카드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종류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하고 밤에는 편의점에 섰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 카운터에 팔을 괴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아들은 안 돌아간다. 이혼 각서나 준비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병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담당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보호자분, 혹시 사회복지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1층에 사회복지 상담실이 있어요. 의료비 부담이 크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간호사는 상담실 위치를 메모지에 적어 건넸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엄마 병실로 돌아왔어요. 잠든 엄마 얼굴을 보다가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층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여자분이 나왔어요. 이름은 이정민,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아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입을 열자 말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위암 이야기, 시댁 여행 이야기, 카드 정지 이야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야기. 결혼하고 7년 만에 시댁이 아닌 사람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암 환자한테 적용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치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도 알아볼 수 있는데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시죠? 네, 대기업 다녀요. 그러면 소득 기준에 걸릴 수 있는데 지금 별거 상태에서 실제로 생활비가 끊긴 거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이 생활비를 안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통장 내역이나 문자 같은 거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는 넘치도록 있어요. 이정민이 명함을 건넸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상담실을 나서는 길에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세상과 떨어져 살았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주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일요일에 가족회의를 한대. 너도 와야 해. 가족회의? 큰아버지, 이모까지 다 오신대. 너 안 오면 안 돼. 일요일 오후 시댁 본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혁, 준서 부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여동생 내외, 시아버지의 형 내외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였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오셨으니까 시작하자. 오늘 이 자리는 며느리 문제 때문에 모인 거야.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거기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저질렀다는 잘못들이 목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살림을 게을리한 것, 시부모 생신상을 소홀히 차린 것, 명절에 일찍 오지 않은 것, 시어머니 생일 선물 가격이 적었던 것.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친척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어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받아들여야지. 카드를 정지시킨다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큰아버지, 저희 엄마가 수술하는 날 이 가족이 여행을 갔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큰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A4 용지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카드 정지 풀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여기 각서 써.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인쇄가 되어 있었어요. 향후 친정 관련 경비를 시댁에 요구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불복하지 않는다. 맨 아래 서명란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건 가족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릎 꿇리려고 짜놓은 자리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유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유리에게 쏠렸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난해에 아버지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을 형님 명의로 빼돌려서 자기 동생한테 빌려준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미친년이 없는 말을 지어내. 시어머니가 유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준서가 유리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말고 엄마 문제가 먼저 아니냐고. 큰아버지가 이게 뭔 난리야 하며 일어섰고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언니, 이게 사실이야? 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심판하려고 모인 자리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는 자리로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소란 틈을 타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였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유리야,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유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수님이 각서 쓰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유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유리를 한번 안아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유리의 폭로를 수습하느라 저에 대한 공격을 멈췄습니다. 대신 준혁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당장 이혼해. 저런 년이랑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준혁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회사 야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혼자가 됐어요. 엄마의 항암 치료가 2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어요.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엄마가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울고 있었어요. 은하야, 엄마 이 치료 그만하면 안 되겠니? 죽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저는 병원 매점에서 산 부드러운 면 모자를 엄마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금방 다시 나. 걱정 마, 엄마. 병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저를 키운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 무렵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파트에서 형수님 나가라고 통보하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 씨,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저를 내보내려 해요. 은하 씨, 지금 당장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요. 미경 이모에게 전화해서 반나절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이모가 당연하지, 얼른 다녀와라고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면 시부모 명의라도 일방적으로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거 기간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준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문자가 수백 건이에요. 욕설이랑 협박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자들 다 가지고 계세요?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남편분이 생활비를 안 준 것도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를 한 번도 지우지 않은 건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였어요.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는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민이 보내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읽었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과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전에 격리팀에서 일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분야가 가장 빨랐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편의점 점장에게 전화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로 시간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점장이 알겠다고 했을 때 저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업훈련센터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교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들이 12명쯤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하나같이 오랜만에 교실이라는 곳에 앉아본 얼굴들이었죠. 그 중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선미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39, 첫인상은 괜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사람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선미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언니는요? 선미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빚을 잔뜩 지고 도망갔어. 애둘이랑 나만 남았지. 이혼하고 혼자 다시 시작한 거야. 선미 언니는 지금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으로 반찬 레시피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봤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선미 언니가 제 사정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카드 이야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야기, 엄마 항암 이야기까지. 선미 언니가 김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남의 카드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은하 씨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무렵 이정민이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는 통장 내역, 시어머니의 협박 문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재직 증명서를 모아서 별거 상태에서의 경제적 단절을 입증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이 승인됐고 엄마의 3차 항암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정민은 제도를 안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제 전화를 받아줬고 은하 씨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시댁 바깥에서 내 편이 생긴 겁니다. 유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난 유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가족회의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다시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유리가 봉투를 열어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빼돌린 돈의 은행 이체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형수님한테 각서까지 쓰라고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다음은 저라는 거. 저도 같이 선을 그어야 해요. 유리의 손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부터 유리와 저는 시어머니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에는 직업훈련, 오후에는 병원 간병,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편의점. 공부는 밤 11시 이후 새벽 2~3시간이 전부였어요. 시험 전날 밤 문제집 위에 엎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눈을 떴어요. 엄마였습니다. 너 공부한다며? 엄마 걱정 말고 시험 잘 봐. 엄마는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픈 몸에서 짜내는 소리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문제집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가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아니라 준혁 본인의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시험 끝나고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시험지에만 집중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입구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병원 근처 그 국밥집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준혁이 제 엄마를 위해 뭔가를 챙겨온 거였어요. 고마운데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생각이 많았어. 저는 봉투를 들고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심인지 시어머니의 새로운 전략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정민이 연결해준 중소회계법인에서 면접 제안이 들어왔어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력 공백이 7년이시네요. 그동안 뭘 하셨나요? 결혼 후에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 힘으로 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면접관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한 게 좋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편의점에 들러 그만둔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동료 지호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 저 여기서 일하면서 누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잘 될 거예요. 별것 아닌 인사였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취직 소식을 전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엄마가 병상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저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 돈으로 치료비 낼 수 있어, 엄마. 그 주에 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내 엄마 수술날 여행을 잡은 건 일부러 그런 거야. 뭐? 출발 전날 밤에 엄마가 그랬어. 수술 날짜 알고 있지만 갈 필요 없다. 저쪽 집안일에 우리가 기 살려줄 이유가 없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된 악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아무 반대도 안 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간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월급 통장도 엄마가 관리하고 매달 용돈 받아 쓰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으면 어머니 앞에서 직접 나를 지켜줘. 그때 믿을게. 준혁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 사람의 약속이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어요. 반은 기대하고 반은 경계했습니다. 회계법인 출근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이정민이 연결해준 여성긴급 전화를 통해 임시거처에서 2주를 보낸 뒤 보증금 200만 원짜리 월세 원룸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미경 이모가 빌려준 돈 일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보증금이었어요. 7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른 가구도 시어머니가 보낸 반찬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명의의 30평 아파트보다 이 방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회계법인에 출근한 지 3달째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수납창구에서 엄마의 4차 항암 치료비를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 카드의 말림에 전전긍긍하던 그 손이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나간 돈의 영수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문구점에 들어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샀어요. 엄마 병상 옆 물컵에 꽂아두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웬 꽃이야.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저는 봤어요. 카네이션 값 3,000원이 시어머니가 면세점에서 쓴 215만 원보다 무거운 돈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진료일에 담당 의사가 엄마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5차까지 마무리하면 관해,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엄마가 병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은하야, 엄마 다시 머리 기르면 파마해도 되겠지? 엄마가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같이 웃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렵 준혁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년 연락처 좀 알아와라고 하면 준혁이 엄마 은하 얘기 좀 그만하자라고 선을 그었다는 걸 준서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와서 어색하게 과일을 깎아 엄마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받으면서 제 쪽을 슬쩍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지켜보겠다는 엄마의 동의처럼 느껴졌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같은 팀 선배 은주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하 씨, 적응이 빠르다. 혹시 예전에 격리 쪽 일해봤어? 결혼 전에 잠깐요. 7년 공백인데 이 정도면 대단하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시간이 시댁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설거지하던 7년의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이정민과 병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어요. 이정민이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가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리던 날 눈이 완전히 꺼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사람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시어머니 문제도 준영 문제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정민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유리와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유리는 가족회의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준서와 함께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형수님 덕분에 나도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났어요. 유리의 말을 들으며 제가 시작한 작은 반항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준혁이 제 편으로 기우는 걸 감지한 시어머니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매달린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갔어. 준혁이가 부모보다 마누라를 챙기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매일 울면서 시아버지를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준서에게 전해 들었어요. 평소에 온건했던 시아버지까지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부모보다 마누라를 챙기는 게 맞냐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직후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에 그 우유부단한 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은하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재산 얘기를 또 꺼냈는데 그 직후에 엄마가 쓰러졌대.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재산 문제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쓰러지는 시어머니.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준혁이 또다시 시어머니의 호출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주말 저는 준혁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해. 나는 더 이상 당신 결정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준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을 좀 줘.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아니라 첫 월급으로 산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끓여 밥 한 공기를 떠놓고 앉았어요. 시댁 식탁에서 눈치 보며 먹던 7년의 어떤 밥상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의 5차 항암 마지막 치료 전날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긴 치료가 끝난다는 안도감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잠결에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였어요. 우리 은하, 이제 엄마 걱정 말고 내 행복 찾아. 저는 잠든 척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5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빼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 반응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꾹 쥐었어요. 담당 의사가 진료실에서 설명했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3개월 뒤에 정밀 검사 한번 하고 결과 보고관에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와 엄마, 이정민, 셋이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람을 쐬다가 셋이 함께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정민이 말했어요.
은하 씨, 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8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이정민을 봤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회복지사분이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정민이 복도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법적 문제도, 준혁과의 관계도, 3개월 뒤 엄마 검사 결과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해낸 것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 두자. 다시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어머니의 5번째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어머니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긴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회계법인에 반차를 쓰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은하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백혈구 수치가 5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감염이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하는 두 손으로 진료 기록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치의는 무균실 입원이 필요하고 최소 열흘은 면회도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무균실 앞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스크를 쓴 채 은하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은하도 유리창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원룸으로 돌아와 병원비 내역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산정 특례로 본인 부담이 줄었지만 무균실 입원비는 별도였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15만 원이었고 열흘이면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하의 통장 잔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를 빼면 무균실 입원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탁자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은하는 점심시간에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가 무균실에 입원하셨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정민은 긴급복지 의료지원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지원을 받은 상태라서 추가 승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야, 나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은하는 퇴근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셨어. 은하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은 봉투에서 내용 증명 사본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가 은하를 상대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은하가 가족 카드를 무단으로 정지시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둘째,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했으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은하에게 있다는 통보. 준혁아, 카드는 내 명의였어. 내가 발급받아서 시어머니한테 드린 거잖아. 그걸 무단 정지라고 하면 안 되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내용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가 하단에 찍혀 있었고 회신 기한은 14일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하가 물었지만
준혁은 한참 동안 커피만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네가 어머니 편을 들 거면 지금 말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을 들고 말고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이혼 안 하면 상속에서 빼겠다고 하시니까. 은하는 내용 증명을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결국 아직도 결정을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지금 엄마 입원비 걱정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자. 내용 증명이고 상속이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엄마 지키는데 집중할 거야. 카페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하는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가방 안에 내용 증명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읽을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하는 바로 이정민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정민은 30분 뒤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무료 법률 상담 예약을 잡아놓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고맙다는 답장을 치고 나서 병원 로비로 올라가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모니터에 심박수와 체온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선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야, 나 내일 가게 쉬는 날인데 같이 밥 먹자. 얼굴이 안 좋다고 정민 씨한테 들었어. 일요일 점심 선미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은하가 내용 증명 이야기를 꺼내자 선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하야, 나도 이혼할 때 내용 증명 받아봤어. 무섭지? 근데 그거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야. 상대가 압박하려고 보내는 거지. 선미의 말에 은하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선미는 자기가 이혼 과정에서 썼던 법률구조공단 서류 양식을 핸드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참고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카톡 다 캡처해놔. 나중에 다 증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을 모르겠었지만 선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등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은주가 은하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은하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 입원 상황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점심시간에 팀장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은하를 불러서 당분간 탄력 근무를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근을 9시 반으로 늦추는 대신 점심을 30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는 팀장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은하야, 너도 와야 한다고 하셔. 은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균실에 누워있고 시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고도 며느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시아버지 걱정되지. 근데 나한테 내용 증명 보내놓고 와달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준혁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법적 공격과 시아버지의 입원 소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확인, 긴급복지 추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어머니 무균실 퇴원 예상일 확인, 월세 납부일까지 남은 날짜 계산. 4줄을 적고 나니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엎어놓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병원에 가야 했고 9시 반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일은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은하는 탄력근무 덕분에 오후 반차를 쓰고 종로에 있는 공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는데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내용 증명사본, 시어머니에게 받은 문자 캡처본, 카드명의 확인서, 그리고 이정민이 정리해준 긴급복지 수급 이력을 차례대로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중간중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카드는 본인 명의가 맞고 정지도 본인이 한 거니까 재산권 침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측에서 생활비를 차단한 정황이 문자에 남아있으니 이쪽이 유책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은하는 볼펜을 꺼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불리한 건 아닌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내용 증명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하면 남편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대비는 해두셔야 해요. 변호사는 3가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USB에 백업할 것. 둘째, 혼인 기간 중 은하명의 재산과 남편명의 재산을 각각 목록으로 만들어 둘 것. 셋째, 만약 이혼 소송이 실제로 들어오면 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대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할 것. 은하는 수첩에 새 항목을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가슴에 눌려있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 들린 느낌이었습니다. 은하는 공단 건물 앞 계단에 서서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상담 잘 받았어. 카드 정지권은 문제 없대. 고마워. 예약 잡아줘서. 이정민은 잘 됐다면서 긴급복지 추가 지원건도 진행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료비 지원은 어려웠지만 간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한 달에 80만 원까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균실에서 나온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 바로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 일 목록 4줄 옆에 오늘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셨어. 경미한 거라 약 드시면서 통원 치료하신대. 은하는 다행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혁이 바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하야, 주말에 만나자. 나 할 말 정리했어. 토요일 오후 은하는 병원에서 어머니 면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고 준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맞은편에 앉자 준혁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내용 증명 철회하시라고. 은하는 아메리카노 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처음에는 소리 지르셨지.
네가 이 집안을 망친다고.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수긍하신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내용 증명 비용도 본인 퇴직금에서 나간 거라면서 더 이상 돈 쓰지 말라고 하셨대. 은하는 잔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신대? 변호사한테 연락은 했대. 근데 어머니 성격 알잖아. 완전히 접은 건 아닐 수 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선 건 시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이지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 너는 나랑 계속 살고 싶은 거야, 아닌 거야? 준혁이 은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살고 싶어? 근데 나 혼자 어머니를 상대하기가 힘들었어. 솔직히 겁이 났어. 은하는 준혁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법률 상담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줬습니다. 카드건은 4명이니까 문제없고 생활비 차단한 문자가 오히려 증거래. 이혼 소송이 와도 내가 불리하지 않대. 준혁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줄 몰랐어. 준비 안 하면 무너지니까. 준혁아,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생활로 돌아갈 생각 없어. 네가 같이 살고 싶다면 시어머니와 분리된 살림을 꾸리는 조건이야. 준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분가하자.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은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가 식어서 미지근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은하는 준혁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혁은 약속을 여러 번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개입했다는 사실, 내용 증명 철회 연락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준혁이 은하의 눈을 보면서 분가하겠다고 말한 것은 지난 몇 달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은하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1500까지 올라왔어요. 내일 한 번 더 검사하고 수치가 유지되면 모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은하는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유리창 쪽으로 두 손을 모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은하도 엄지를 올려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데 이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청 간병 지원 서류 준비해뒀어. 어머니 일반 병실 옮기시면 바로 접수하자. 은하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받은 조언, 준혁의 분가 약속, 어머니의 회복 신호, 간병 지원 신청까지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일주일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던 밤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수첩을 펴서 할 일 목록에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완료. 그리고 그 아래에 새 항목을 적었습니다. 준혁 분가 이행 여부 확인. 어머니 일반 병실 이동 후 간병 지원 접수. 다음 달 생활비 재계산.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은 뒤 은하는 병원 정문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정류장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버스까지 7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은하는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앉아 죽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균실에서 열흘을 보내는 동안 볼살이 더 빠졌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밥맛 좀 있어?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죽그릇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역죽이야. 간호사가 소화 잘 되는 거부터 드시라고 했어. 은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 기록을 들고 들어와서 백혈구 수치가 2300까지 올라왔다고 알려줬습니다. 보호자분, 수치가 안정되면 이번 주 금요일쯤 퇴원 가능합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일정은 주치의 선생님이 내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은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톱이 하얗게 들떠 있었고 손등에 수액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퇴원이래. 내가 그날 반차 쓸게. 어머니는 은하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으며 죽을 다시 떴습니다. 은하는 병원을 나와 버스에서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 금요일에 퇴원할 수 있대. 간병 지원 서류 접수 언제 가능해? 이정민은 내일 오전에 구청 복지과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고 어머니 퇴원 확인서만 병원에서 받아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하는 탄력 근무 시작 전 1시간을 빼서 이정민과 구청에 갔습니다. 복지과 창구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5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승인되면 간병 도우미가 주 3회, 하루 4시간씩 방문합니다. 어머니 퇴원 후 거주지 주소가 확정되면 배정 나갑니다. 은하는 접수 확인증을 받아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이정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하 씨, 퇴원하시면 어머니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은하 씨 원룸은 7평이잖아요. 은하는 그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원래 집은 반지하 원룸이었고 계단이 가팔라서 퇴원 직후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하의 원룸에 침대를 하나 더 넣으면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내 방에 모시고 어머니 상태 보면서 다음 달에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려고.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거 지원 쪽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구청 앞 횡단보도에서 이정민과 헤어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어머니한테 분가 얘기했어. 은하는 원룸 바닥에 앉아서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처음에 밥상을 엎으셨어. 아버지가 말리셨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지. 은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셨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나가려면 나가라. 대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말라고 하셨어. 은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혁아, 그 말 듣고 네가 어떻게 했는데? 알겠다고 했어. 나가겠다고. 은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이번에는 번복하면 안 돼. 나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어. 준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짐을 빼겠다고 당장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알아볼게. 은하야, 내 원룸 근처로 구해도 돼? 은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나와. 집은 그 다음에 같이 보자. 전화를 끊고 은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준혁분과 이행 여부 확인 항목 옆에 작게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은하는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2개에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고 베개 위에 퇴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와서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정밀 검사가 3주 뒤입니다. 그때까지 감염 주의하시고 날 것은 드시지 마세요. 통원 항암은 상태 보고 결정합니다. 은하는 주치의의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치의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미경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이모는 어머니의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은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은하야, 택시 불렀어. 타자.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에서 은하의 원룸까지는 25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도로변 벚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꽃봉오리가 터지기 직전이었고 가지 끝이 연분홍색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은하야, 벚꽃 피겠다. 은하는 어머니가 가리킨 쪽을 봤습니다. 엄마, 다 피면 같이 걸어보자. 여기 근처에 천변 산책로 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미경 이모와 셋이 짐을 풀었습니다. 은하는 자기 침대를 벽 쪽으로 밀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그 옆에 깔았습니다. 7평 방에 침대와 매트리스를 놓으니 가운데 통로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폭이었습니다. 미경 이모는 냉장고에 반찬통 4개를 넣어두고 은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매트리스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은하야, 좁은데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긴. 둘이 있으면 따뜻하지. 은하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자기도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만 봐야 했던 열흘과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혁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짐 뺐어. 고시원 들어왔다. 사진 보낼게. 사진에는 2평짜리 고시원 방이 찍혀 있었고 캐리어 하나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보고 나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밥은 챙겨 먹어. 은하는 수첩을 펼쳐서 준혁분과 이행 여부 확인 옆에 진행 중을 지우고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준서 오빠가 어제 시어머니 집에 갔다 왔대. 시어머니가 준혁 오빠 짐 빠진 방을 보고 한참 서 계셨대요. 은하는 전화기를 잡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리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대?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시아버지가 차를 끓여드렸다고만 했어요. 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텅 빈 아들 방을 보며 서 있는 62세 여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은하는 그 감정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간병 지원 승인 여부 확인, 어머니 통원 치료 일정 수령, 준혁과 집 보러 갈 날짜 조율, 회계법인 수습평가 준비. 수첩을 덮고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바깥 공기에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매트리스 위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바람 들어오는데 괜찮아? 괜찮아. 바깥 냄새 좋다. 은하는 창문을 반만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내일 출근용 서류 가방과 어머니 약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7평 원룸은 좁았고 통장 잔액은 빠듯했고 시어머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준혁은 처음으로 약속을 지켰고 은하의 수첩에는 해야 할 일과 끝낸 일이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내일 아침 7시에 어머니 약을 챙기고 9시 반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도 수첩에 적어가며 하나씩 해나갈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알람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도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사실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정밀 검사가 남아있고 준혁과의 새살림은 이제 첫 발을 뗀 것뿐이고 시어머니의 빈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7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던 은하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았고 자기 손으로 어머니 항암비를 냈고 자기 입으로 원하는 삶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재벌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7평짜리 원룸에서 어머니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알람을 맞추는 것, 그게 은하가 지켜낸 하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하루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그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